엄마, 큰일 났어요. 세금 2천만 원 나왔어요. 뭐, 2천만 원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보내준 돈 때문에 증여세가 나왔대요. 평생 모은 돈인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 돈을 내 딸한테 줬는데 무슨 세금이 나와? 이게 말이 돼.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 어떻게 해요, 엄마? 진짜 큰일 났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가족 간 돈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세무사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지난달 제 사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돈을 보내실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돈을 내 자식한테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냥 보내면 되지. 하지만 이런 생각이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1억 원을 줘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는 10년간 총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나 삼촌 이모가 조카에게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10년간 누적 금액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에 3천만 원을 주고 2024년에 또 3천만 원을 자녀에게 줬다면 총 6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10년 전에 준 건 괜찮은 거네요?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롭게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위험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30년 경력으로 터득한 안전하게 가족을 돕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송금, 메모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돈을 보내실 때 이체 메모란에 무엇을 위한 돈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월 생활비, 대학 등록금, 병원비 지원, 월세 보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의 용돈 같은 애매한 표현은 쓰지 마세요. 인천에 사시는 한 분은 딸의 대학 등록금 1,200만 원을 직접 학교로 납부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질문이 왔을 때 등록금 영수증만 보여주니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육비나 의료비는 직접 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큰 돈을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1억 원을 한 번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시면 국세청이 바로 주목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분은 결혼하는 딸에게 전세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보냈다가 결국 3,240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내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으니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세요. 차용증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돈 돌려받으라는 말씀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용증만 제대로 작성되어 있으면 실제로 돌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서류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세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쓰세요.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 이런 식으로요. 어떤 목적으로 빌려주는지 명확히 쓰세요. 자녀 전세, 자금 지원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쓰세요. 2026년부터 매월 50만 원씩 상환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장보다는 직접 서명하세요. 그리고 날짜도 꼭 써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자 안 받아도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각자 2억 1,700만 원씩 빌려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2억 1,700만 원, 어머니도 2억 1,700만 원. 이렇게 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할아버지는 아들 창업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매월 이자와 원금을 잘 갚았지만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들한테 돈 독촉했다간 며느리랑 사이 다 틀어질 텐데 걱정이 많으셨죠. 이 할아버지는 영리하게 대처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했어요. 아들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송금했고 이체 메모에 3월 원금 일부 이렇게 꼼꼼히 적었습니다. 또한 상환계획 변경 약정서도 작성했죠. 덕분에 세무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벌면 어떡해요? 매달 50만 원도 부담될 텐데요. 걱정 마세요. 그럴 때는 상환계획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 부진으로 상환계획을 변경합니다. 향후 1년간은 월 10만 원만 상환하고 사업이 회복되면 원래 계획대로 상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다시 서명하면 됩니다. 원금은 조금씩이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씩만 갚아도 충분해요. 이체 메모에 원금 일부 상환이라고 꼭 적으세요. 네 번째 방법은 증거 자료를 꼭 모아두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를 모아둬야 하나요? 차용증, 송금 내역서, 상환 내역 같은 기본 서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카톡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할아버지는 아들 유학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2년 후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원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구한 건 바로 카톡 대화였어요. 등록금하고 생활비로 8천만 원 빌려줄게. 2년 후부터 갚으면 돼, 이런 메시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 증거 덕분에 할아버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카톡도 증거가 되는구나.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네. 모든 기록이 중요합니다. 5년 동안은 꼭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현금은 더 위험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현금 거래를 더 철저히 감시해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뽑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알려지고요. 999만 원씩 여러 번 뽑아도 쪼개서 뽑았다고 의심받아 신고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70세 할아버지는 딸 전세금을 마련해 주려고 7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인출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결국 증여세를 내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비용을 내주는 거예요. 등록금이면 학교에, 전세금이면 집주인에게, 병원비라면 병원에 직접 내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족에게 돈을 줄 때는 송금 메모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큰 금액은 나눠서 주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셋째,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받으세요. 넷째, 모든 증거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다섯째, 교육비, 의료비는 직접 기관에 납부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카톡 대화, 영수증 등을 모두 모아서 세무사에게 보여주세요. 셋째, 솔직하게 대응하세요. 진짜 생활비나 교육비였다면 당당하게 주장하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75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10년간 매달 2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지만 다행히 이분은 병원비 영수증, 대학 등록금 납입증, 월세 계약서 등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덕분에 2억 4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은 생활비, 교육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7천만 원만 증여로 인정되어 1,400만 원의 세금만 내셨습니다. 증거가 없었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했을 거예요. 자, 이제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배우자 간 증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간 증여는 다른 가족보다 훨씬 세금 혜택이 큽니다. 10년간 무려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어요. 6억이나요? 그럼 다른 가족보다 훨씬 유리하네요. 맞습니다. 자녀에게는 5천만 원, 손주에게는 2천만 원만 비과세인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가능해요. 게다가 함께 사는 배우자끼리는 생활비로 주고받는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8세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5억 원을 아내 통장으로 보냈어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결혼 5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고 아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서 보냈다고 설명했더니 6억 원 이하라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간단해질 수 있어요. 만약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 명의 재산은 바로 아내의 것이 되니까요. 상속 과정이 간단해지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다 주면 나중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공증유언장을 함께 작성해서 아내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나눠줄지 미리 정해놓기도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할아버지는 5억 원을 아내 명의로 바꾸면서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 이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2억 5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족 간에 미리 명확히 정해놓으니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죠.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할 때는 이런 몇 가지 팁도 기억하세요. 첫째, 증여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증여인지 아닌지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셋째, 배우자 증여 후 5년 안에 이혼하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면 가족 재산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국세청에서 이렇게 가족 간 돈 거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서 공무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무려 85조 원이나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많이 찾아내면 그 찾아낸 금액의 10%를 자기 월급 외에 추가로 받는 제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여러분 통장에서 세금 낼 거리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자기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뒤질 테니 큰일이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기업이나 억대 연봉자들만 세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돈 거래까지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모든 은행 거래를 검사한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돈, 금까지 다 찾아내는 거죠. 대구에 사시는 76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손자에게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국세청 컴퓨터는 이런 돈 보내는 패턴을 금방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건 조금씩 나눠서 주는 증여 아닌가 하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나눠서 보내면 괜찮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개별 송금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내는 전체 패턴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세금 폭탄을 맞은 분들의 사례와 요즘 국세청이 왜 이렇게 가족 간 돈 거래까지 살펴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4가지 위험한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주기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매달 20일마다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패턴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구의 71세 할아버지는 취업준비생 손자에게 매달 170만 원씩 보냈다가 2년 뒤 세무조사를 받으셨어요. 결국 누적 금액 4천만 원에 대해 8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셨습니다. 둘째, 송금 직후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 분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딸에게 2,500만 원을 보내는데 딸이 바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샀더군요. 2달 후 국세청에서 자녀분 차량 구매 자금 출처 조사하며 방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건 자동차 구매 목적으로 준 증여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소득에 비해 많은 지출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분의 아들은 연봉 2,600만 원인데 갑자기 4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바로 누군가 도와준 것 아닌가 하며 부모의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넷째, 미성년자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손주 대학 갈 때 써라 하고 초등학생 손주 통장에 매달 저금하는 경우 국세청은 특히 주목합니다. ATM 기록이나 송금자 추적을 통해 누가 입금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세무서가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자식, 손주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법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리 노인네들은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첫째, 가족에게 돈을 줄 때는 송금 메모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큰 금액은 나눠서 주세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 셋째,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받으세요. 넷째, 모든 증거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다섯째, 교육비, 의료비는 직접 기관에 납부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만약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차용증, 카톡 대화, 영수증 등을 모두 모아서 세무사에게 보여주세요. 셋째, 솔직하게 대응하세요. 진짜 생활비나 교육비였다면 당당하게 주장하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추징하면 그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오늘 배우신 방법대로만 하시면 세금 폭탄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팁 중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큰 세금 걱정 없이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한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내셨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딸의 새 가정을 돕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송금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려 2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제 돈을 제 딸에게 준 것뿐인데 이런 세금이 있는 줄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텐데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매년 수백 명의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 자녀를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낸 돈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미국 유학 가는 손녀를 위해 3천만 원을 보내셨는데 몇 달 후 갑자기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손녀 공부시키는데 무슨 세금이냐며 정말 화가 나셨지만 이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카드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셔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세금 문제를 피하실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팁 중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큰 세금 걱정 없이 자녀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주들 사진 구경하듯 가끔 들어와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지키는데 항상 도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